올해 56. 이 나이에 몸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다. 갑작스런 접촉사고였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허리와 어깨를 다쳐 병원에 며칠 입원했다. 혼자 사는 나로선 불편한 것도 문제지만 뭐랄까 문득 든 생각이 더 불편했다. 내가 이렇게 다쳐도 연락할 사람이 없구나. 딸은 결혼한 지 오래고 전 남편은 벌써 얼굴 본 지도 8년이 넘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가 내게 조용히 추천해 준 게 있었다. 선생님, 구미 쪽에 괜찮은 재활 트레이너 한 분 계세요. 병원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출장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나는 김재욱이라는 남자를 알게 됐다. 33, 내 딸보다도 어릴지 모르는 나이. 처음 그를 본 날 나는 웃지 않았다. 그도 그랬다. 단정한 차림, 잔잔한 말투, 불필요한 친절 없이 침착한 눈빛. 나는 순간 불편하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다. 젊은 남자와 단둘이 마주한 공간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내 안에 감춰둔 어떤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건 설렘이었다. 그는 나를 이경아 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선생님이라 했다. 익숙한 호칭이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다. 등 쪽 긴장이 심하셔서 처음엔 압박보단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라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소파 앞 매트 위에 자리를 잡고 천천히 동작을 유도했다. 내 몸은 굳어 있었고 마음은 더 그랬다. 하지만 그의 손이 내 등허리를 눌렀을 때 나는 알았다. 아,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온전히 집중받은 적이 있었나? 그의 손끝은 조심스러웠다. 힘을 주지도 않았고 무례하지도 않았다. 근육을 따라 천천히 압력을 주고 긴장이 심한 부위에선 멈추어 숨을 쉬게 했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내 몸을 푸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하루는 치료가 끝난 뒤 그가 말했다. 괜찮으시면 다음 주는 조금 더 깊은 이완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 오일을 사용한 방식도 가능하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살짝 무너졌다. 오일 마사지라는 단어가 뭐라고. 하지만 나는 그 순간 그 말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위협적이거나 야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직하고 조심스러웠다. 누군가 내게 원하시면이라고 말해준 게 얼마만이던가.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다. 한동안 잠자리는 그냥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이었을 뿐이었다. 누구와의 접촉도 없었고 오히려 내 몸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내 몸이 민감했다. 손끝에 닿는 이불의 감촉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의 손이 내 등을 천천히 훑던 그 감각이 떠올랐다. 부끄러운 줄도 몰랐다. 오히려 고마웠다. 누군가가 나를 여자라는 존재로 대해준 것 같아서. 나는 한때 사랑을 했고 또 아이를 낳았고 부모님 장례도 치르고 남편의 외도로 이혼도 했다. 그 모든 걸 견뎌낸 내 몸이 어느 순간 느끼지 않게 된 것만이 이상했다. 슬픔도 분노도 기쁨도 다 둔감해진 채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던 거다. 다음 주 그는 다시 왔다. 나는 먼저 말했다. 오일 마사지 받아볼게요. 그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거실 한켠에 준비한 요가 매트 위에 긴 수건이 펼쳐졌고 그는 잠시 후 작은 병에 든 오일을 꺼냈다.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이끌어 수건 위에 앉게 하고 천천히 등을 돌려 눕게 했다. 그의 손이 어깨에서 시작해 천천히 척추를 따라 내려올 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건 마사지가 아니었다. 감정의 지도를 다시 짚는 행위였다.
처음에는 어깨 근육에서 시작했지만 이내 허리와 옆구리 그리고 엉덩이 쪽으로 손이 옮겨졌다. 나는 몸이 긴장될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물었다.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느꼈다. 이 남자는 나를 여자라서 만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가진 세월의 흔적까지도 품듯 다루고 있다는 걸. 그의 손이 허벅지 안쪽까지 내려왔을 때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절제돼 있었다. 그저 내가 허락한 감정선 안에서 나의 긴장을 풀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 순간 울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오랜만에 어루만져졌다는 감각 때문이었다. 그게 다였다. 그날 저녁 딸에게 연락이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엔 못 내려갈 것 같아. 출장 생겨서.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엄마도 바빠. 처음으로 그런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 정말 나는 바빴다. 지금 내 감정을 다시 꺼내고 다듬는데 바빴다. 며칠 후 그는 치료가 끝나고 나에게 한마디를 던졌다. 경화 선생님, 요즘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말이 그 어떤 말보다 나를 흔들었다. 그것은 당신 여자 같아요 같은 말이 아니었다. 당신 안에 다시 생기가 돌고 있어요 라는 말이었다. 나는 그 말에 감정이 먼저 반응했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그의 손길이 다녀간 어깨는 아직도 묘한 감촉을 품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몇 번이고 자신의 피부를 만지작거리며 그 감정을 되새겼다. 민망하다거나 부끄럽다거나 하는 감정보다는 오래전 잊고 살았던 나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다. 이경아라는 사람. 그 이름이 집안일과 딸아이 학원비에 묻혀버린 지 오래였다. 그러다 어느새 누군가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아침 식사도 잊은 채 거울 앞에 섰다.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피부톤에 맞는 립스틱을 살짝 발랐다.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다. 그와 마주할 때 나는 여자가 되고 싶었다. 오늘도 김재욱 씨는 정확히 오전 10시에 내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의 트레이닝복엔 살짝 젖은 땀이 배어 있었고 이마엔 이슬처럼 맺힌 땀방울이 반짝였다. 나는 웃으며 문을 열었고 그는 자연스럽게 들어섰다. 그날 이후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로를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그 거리감이 오히려 묘하게 달콤했다. 재활치료는 무릎부터 시작됐다. 그는 무릎 위에 부드러운 수건을 덮고 손가락으로 압을 줬다. 나는 무릎의 통증보다 손끝의 움직임에 더 집중하게 됐다. 그가 손을 옮겨 허벅지 위까지 닿을 때 심장이 저릿하게 반응했다. 몸이 좋지 않다며 재활을 핑계 삼았지만 사실 그와의 접촉이 기다려졌던 건 분명했다. 그의 손은 전문가의 그것처럼 정확하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때때로 감정을 감추지 못한 채 머뭇거리는 순간들이 있었다. 내 다리를 부드럽게 잡고 당기던 손이 잠시 멈칫하거나 숨을 참는 듯한 동작.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도 나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걸.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못했다. 치료가 끝나고 그는 물 한 컵을 마셨다. 그의 목젖이 움직이는 걸 바라보다 나도 모르게 말을 건넸다. 재욱 씨 아내분은 계세요? 그는 웃었다. 아직 결혼할 생각 없다고, 일하다 보면 그런 여유도 없다고.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어리석게도 나는 그런 대답에 의미를 부여해버렸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다. 몸의 감각은 진정되었지만 마음은 더 들끓었다. 이게 욕망인지
외로움인지 혹은 사랑인지 경계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아픈 척을 했다. 재활을 하루 더 연장하기 위해서였다.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그를 더 보고 싶었다. 그는 나를 들쳐 없다시피 하며 침대에 눕혔다. 이젠 자연스럽게 그의 손이 내 어깨, 등, 허리로 이어졌다. 나는 눈을 감았고 손끝에서 시작된 전율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단순한 물리적 접촉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선 의도가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그날 밤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여자는 분명 며칠 전보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입가엔 미세한 미소가 맺혔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여자의 표정이었다. 재욱 씨는 그 다음 날도 왔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조심스러웠고 말수가 줄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깨질까봐 두려웠다. 그는 치료를 마치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이틀만 더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럼 방문도 끝이 날 거라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안쪽이 조여왔다. 무언가 끝나가는 느낌. 그리고 다시 시작될 수 없다는 예감. 그날 밤 나는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가 스스로를 감쌌다. 그의 손이 닿았던 자리에 손을 얹어 보았다. 그 온기는 여전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사라질 거란 사실에 눈물이 흘렀다.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기를 나는 바라게 됐다. 그날은 왠지 그가 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 미리 연락도 없었다. 10시가 되도록 현관은 조용했고 전화기 화면도 텅 비어 있었다. 불안이 밀려왔다. 그가 오지 않으면 난 하루가 멍해진다. 손등에 크림을 바르면서도 냄비를 올려놓고도 계속 문 쪽을 바라보았다. 11시 반쯤 되었을까?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는 예의 그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김재욱 씨, 오늘은 안 오는 줄 알았어요. 나는 애써 웃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다. 말을 아끼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재활치료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시작됐지만 나는 곧 알 수 있었다. 그의 손길이 어딘가 달랐다. 거리감이 생겼다. 닿을 듯 말 듯 늘 정교했던 손끝은 자꾸 어딘가 망설이고 있었다. 왜 이렇게 피하세요?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말했다. 내가 조금 선을 넘은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내 안에서 묘한 감정이 일렁였다. 선을 넘었다는 그의 말이 마치 죄인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을 덥석 잡고는 말없이 한참을 바라봤다. 마당 너머로 시골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에 흔들리는 고추잎도 지금은 우리 둘의 숨소리조차 가만히 들어주는 듯했다. 그가 말했다. 처음엔 그저 일로 시작했다고. 하지만 내 어깨에 손을 얹던 날 자기도 모르게 심장이 뛰었다고. 그 말에 나는 울컥했다. 누군가가 나를 여자로 느꼈다는 고백.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다. 그날은 치료는 하지 않았다. 그저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둘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고개를 돌리면 닿을 듯한 거리.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그저 봄 햇살처럼 서로를 비춰주는 시간. 그는 나에게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한때는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가 있었다고. 하지만 병든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에 여자가 등을 돌렸다고. 그의 고백은 내게 낯설지 않았다. 나 역시 돌봄과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걸 포기하며 살아왔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체온. 그 온기가 전해질 때 나는 깨달았다. 이건 욕망이 아닌 마음이었다는 걸. 그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살짝 눈을 감았다. 마치 처음으로 숨을 쉰 사람처럼. 그날 밤 집 앞마당에서 별을 같이 봤다. 별이 보인다는 핑계로 돗자리에 나란히 누웠다. 하늘엔 별보다 구름이 많았지만 나는 그보다 그의 옆모습이 더 반짝이는 별 같았다. 그는 살며시 손을 내 가슴 위에 얹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 혹시 들릴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바닥을 얹은 채 내 숨결을 느꼈다. 나는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여자가 됐다고. 살아있는 감각을 되찾았다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나눴다. 몸과 마음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다. 서울에 있는 딸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받았지만 목소리는 싸늘했다. 엄마,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 들려요. 엄마, 요즘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유리창 너머로 김재욱 씨가 웃으며 마당을 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엄마, 사람들 말로는 어떤 남자랑 자꾸 붙어 다닌다는데. 그 순간 나는 현실로 끌려 내려왔다. 달콤한 꿈이 깨지는 소리였다. 딸아, 내가 알지 못하는 외로움도 있단다. 남들 눈엔 헛짓으로 보일지라도 내겐 살아가는 이유 같은 순간이었단다.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김재욱 씨를 향해 마당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물었다. 혹시 우리가 틀렸다면 지금 멈춰야 할까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멈춘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나는 웃었다. 그의 눈빛이 날 더는 외롭지 않게 해줄 것 같아서.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을에서 조용히 지낼 수 없었다. 고추밭을 지나갈 때마다 무언가를 본 듯한 눈빛이 꽂히고 장날에 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자식 다 키우고 시집 장가보낸 마당에 무슨 짓이냐는 말은 하지 않아도 다들 얼굴에 써 있었다. 그래도 나는 애써 무심한 척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며칠 전에는 정육점 앞에서 고기를 고르고 있는데 그 집 여자가 내게 와서 은근히 말을 던졌다. 남자들이 다 그렇다고 몸쓰는 일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그렇다며 혹시라도 상처받았다면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웃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했다.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런 방식으로 다가온 게 아니었으니까. 그 사람은 내 몸을 훔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봐 준 사람이었다. 며칠 뒤 딸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목소리부터 높아졌다. 어떻게 그런 남자랑 어울릴 수 있냐며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창피하지도 않냐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의 손을 잡았다. 차분하게 그 아이의 눈을 보며 말했다. 아빠 떠난 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는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나는 살아있고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삶이 고맙고 귀하다. 그게 그렇게 나쁜 거냐고 물었다. 딸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느냐며 자기 엄마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한 명의 여자였고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그 사람은 평소처럼 찾아왔다. 하지만 딸이 문 앞을 막아섰다. 돌아가라고. 엄마는 감정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 사람은 잠시 멈춰서더니 내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일 다시 오겠다고
잠깐이라도 얼굴은 보고 싶다고. 그 순간 딸은 더 크게 소리쳤다. 엄마 얼굴 볼 자격도 없다고. 치료하러 온 사람이 돗자리에 누운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나는 딸의 팔을 붙잡고 낮게 말했다. 그만하자고. 너는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딸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나는 그 사람에게 조심스레 문자를 보냈다. 내일은 오지 마세요.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 대신 다음 날 아침 우리 마당 한복판에 놓인 하얀 꽃다발 하나, 손편지 한 장이 함께 놓여 있었다. 한 번도 당신을 욕망으로 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다만 이게 당신에게 짐이 됐다면 잊겠습니다. 붓펜으로 쓴 듯 어설픈 글씨였지만 그 안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결국 그 꽃다발 앞에서 참고 있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다. 며칠 뒤 우체국에서 우연히 그를 마주쳤다. 나는 멈춰서서 그를 바라봤고 그도 나를 보고 조심스럽게 웃으며 인사했다. 조금은 좋아지셨냐는 물음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당신은 내가 그렇게나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 말에 그 사람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겨울을 지나 봄을 알리는 햇살 같았다. 이후로 우리는 주말마다 읍내 찻집에서 조용히 만났다. 동네 사람들 눈길은 여전했지만 이젠 그런 말들에 휘둘릴 만큼 약하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사랑이란 게 누군가의 틀에 갇혀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은 내게서 뭔가를 가져가려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던 것들을 꺼내 보여준 사람이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웃음과 여유,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마음.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먼저 반응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길 바란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